네, 오늘이 매달 며칠이죠? 2024년 9월 며칠이에요? 25일이에요? 맞아요? 오늘 25일이에요? 아, 네. 88쪽. 오늘 사근팔이 2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에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88쪽 읽어 나갈 건데, 하루가 왔고, 의준이 왔고, 성민이 왔고, 제인이 왔고, 도희 왔고, 하윤이 왔고, 로운이, 건우, 겸이, 은우. 바깥에 누가 왔지? 아, 기범이. 우와, 기범이 왔어. 오, 기훈이 왔어. 야, 기훈이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조금 더 기운이 난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좀 열심히 오늘 읽어볼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한번 집중해볼까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과 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근팔이를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모기를 보면서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88쪽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동료가 모기 두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첫 번째 강도는 재빨리 가마니를 열었다. 도자기를 감싼 집과 명주실을 옆으로 벗겨내어 양손에 한 움큼씩 쥐고는 사내는 펄쩍 뛰며 성을 냈다. 쌀이 아니야, 이 얼간아. 대체 네 놈이 나르는 게 뭐냐? 마침내 사내가 꽃병 하나를 끄집어냈다. 성이 날개로 난 얼굴이 검붉어져 갔다. 쓸모없는 물건이잖아. 거칠게 외치면서 한 손으로 꽃병 주둥이를 쥐고 이리저리 흔들어 보였다. 모기는 너무도 두려워서 숨을 헐떡거렸다. 대답하면 돼. 두 번째 강도가 한층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머리통엔 눈이 없냐? 첫 번째 강도가 큰 소리로 받아치고는 계속 짓거렸다. 잘 보란 말이야. 안 보여? 이건 궁궐에 보내는 선물로나 쓰이지. 쓸데없어. 누가 감히 우리한테서 이런 걸 사겠냐고. 가만히를 잘 살펴봐. 뭐가 더 들었을 거야. 강도는 꽃병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가마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같이 시작. 더욱 요란하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두 번째 꽃병을 꺼냈고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한 줌을 바닥에 내던졌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거듭 외쳤다. 기껏 여기까지 언덕을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내의 짝패가 이제 자세를 바꿔서 한 손으로 목을 거머쥐고 조르는 바람에 모기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러고는 다른 손으로 모기의 허리춤 자루를 거칠게 만졌다. 야, 이 속에 네가 기운차게 들어있구나. 사내는 자유로운 손으로 자리를 움켜쥐고 땅바닥에다 거꾸로 쏟았다. 부싯돌과 작은 치는 거북, 그리고 동전꾸러미가 떨어졌다. 어쨌든 소득이 있구만. 첫 번째 강도가 동전을 주우며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앞에 놓인 지게를 발로 차고 오솔길로 들어갔다. 그만 가자고. 여기서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 그 다음에 90쪽 시작. 모기는 속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다. 돈을 가져가라. 다른 것도 다 가져가라. 제발 꽃병만 그대로 놔둬라. 두 번째 강도가 웃음을 터뜨렸다. 잠깐만. 하고는 말했다. 이리 와서 이 얼간이 좀 더 붙잡고 있어. 첫 번째 강도가 몇 발짝 되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다급하게 물으며 모기의 팔을 뒤로 꺾어 잡았다. 이왕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장난 좀 치자고. 강도는 꽃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절벽 끝으로 다가가서 꽃병을 허공으로 던졌다. 그런 다음엔 절벽 너머를 내려다보며 귀에다 손을 갖다 대고서 소리 듣는 신용을 했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흐른 뒤 저 멀리 바위 아래쪽에서 탁 하고 도자기 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번째 강도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한 번 더. 한번 웃어볼까? 해볼까 같이? 시작. 그렇게 쾌활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기가 소리를 내지르는 거야. 한번 해볼까? 안 돼? 시작. 안 돼! 모기가 내지른 소리는 끔찍한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었다. 강도가 모기를 번쩍 들어 올려서는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모기는 숨이 막혔다. 두 번째 꽃병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모기는 가까스로 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상처 입은 개처럼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꽃병이 깨어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였다. 모기는 몸을 웅크리고 옆으로 누워서 토했다. 마음속이 텅 빈 만큼이나 뱃속이 비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토하고 또 토했다. 너네 토해본 적 있어? 없어? 별로 없어? 너무 괴롭지 토하면. 선생님 되게 잘 토해. 아파도 토하고 체해도 토하고 힘들어도 토하고. 그래서 이거 토하는 거 잘 알아. 비틀거리며 시작. 비틀거리며 일어나서도 두 손을 무릎에 얹고 한껏 허리를 구부렸다. 실패.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였다. 꽃병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다. 부여는 송도까지 가는 길에 절반도 안 되는 거리였다. 목적지에 도착해 왕실에다 작품을 보이고 퇴짜 맞은 경우라면 최소한 맡은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터였다. 모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절벽 끝을 바라보았다. 92쪽 시작. 이 기막힌 소식을 갖고 민영감에게 돌아가는 경우를 상상해 보았다. 근데 여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같이 시작. 그러나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을 것이다. 모기는 허리를 곧게 펴고 절벽 끝으로 몇 발짝 내딛었다. 과연 기분이 어떨까? 그 옛날 궁녀들처럼 절벽을 뛰어내려 허공을 날아가는 기분은,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기분은 시간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야. 분명히 하늘을 나는 한 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질 거야. 그렇겠지? 그 낙하하면서, 그치? 떨어지는 꽃처럼. 저번에 그 여인들이, 그치? 예쁜 비단 한복을 입고 낙하하면서 떨어지는, 우리 읽었었지? 그치? 바로 그때 시작. 바로 그때 두루미 아저씨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모기는 놀란 얼굴로 돌아섰다.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아니야. 그치?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잖아. 그러니까 죽음이 용기가 아니다니? 얘들아니? 그곳엔 시작.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모기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절벽 끝에서 물러섰다. 아저씨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했다. 민영감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선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게 분명했다. 모기는 아줌마와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게다가 두루미 아저씨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모기의 의무였다. 93쪽 시작. 허리에 차는 자루를 집어들고 부싯돌과 거북을 주워 넣었다. 그러고는 지게에서 몇 가지 물건을 풀었다. 집신 한 켤레가 있었다. 집신 한 켤레는 바로 어제 갈아 신었다. 음식 주머니엔 여전히 떡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다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모기는 겉옷 밑에 자루를 다시 졸라매고 한쪽 어깨 위에 집신과 군것질 주머니와 물이 담긴 조롱박을 걸머졌다. 그러고는 잠시 멍하게 서 있었다. 앞에 놓인 텅 빈 가마니로 서서히 초점이 모아졌다. 모기는 문득 격분해서
버럭 소리를 치며 지게를 메어쳤다. 가마니와 다른 물건들도 모조리 절벽 너머로 던졌다. 모기는 지게가 떨어져 내리는 걸 바라보았다. 지게는 곧장 강물 속으로 떨어지진 않았다. 떨어져 내리면서 여러 번 바위에 부딪혀서 튀었다. 모기는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무턱대고 산길을 달려 내려갔다. 바위와 나무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났다. 발이 더 걸려 뒤뚱거리고 비틀거리며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져 내리기도 하면서 정신없이 달렸다. 마침내 평평한 길에 이르러서야 모기는 흙먼지와 94쪽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뻣뻣해진 걸 느꼈다. 이빨에 눌려서 아랫입술이 찢긴 채 모기는 핏물을 뱉었다. 이런 아픔이 오히려 반가웠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라도 받고 싶었다. 모기는 아무렇게나 주저앉아서 옷자락으로 얼굴을 닦았다. 오로지 헐떡이는 자기 숨소리와 근처에서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벼랑간 가슴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깜박했다. 두 번째 꽃병! 모기는 그것이 탁! 하고 깨어지는 소리를 못 들었던 것이다. 혹시 물속으로 떨어졌을지 몰라. 아니, 아직 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모기는 절벽 아래 강가를 둘러봤다. 폭이 좁은 모래벌로 가는 길을 둥근 바위들이 막고 있었다. 그 너머로는 바위가 한층 많았다. 모기는 머리 위로 높이 솟은 채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올려다보며 꽃병이 어디쯤 떨어졌을지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고는 이윽고 둥근 바위들을 타넘기 시작했다. 바위 사이에는 가시가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곳에 나무 덩굴이 빼곡히 들어차 장벽처럼 가로막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가려면 물가로 내려가서 강을 건너는 수밖에 없었다. 만일 나무 덩굴 속으로 떨어졌다면 꽃병을 되찾는 건 불가능했다. 그때 저마치 앞쪽의 모래벌에 바위보다는 색깔이 옅은 무언가가 작은 무더기를 이룬 것이 보였다. 꽃병인가? 모기는 자갈밭을 허둥지둥 넘어갔다. 정강이 살갗이 벗겨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꽃병이 아니었다. 조약돌 덤이었다. 모기는 한참 동안 절벽과 강물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며 바위의 모래벌을 오르내렸다. 마침내 조그맣게 무더기진 사슴파리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희망을 포기했다.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은 그것이 꽃병이라는 걸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터였다. 얼마나 심하게 부서졌든지 꽃병 조각들은 자갈만 했다. 모기는 쪼그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건드려 보았다. 진심을 다해서 그것이 첫 번째 꽃병이기를 바랐다. 모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도는 절벽 위에 같은 지점에서 꽃병 2개를 던졌다. 96쪽 다른 꽃병도 주위에 떨어졌을 게 분명했다. 과연 모기는 강가 모래벌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천천히 다가가면서 아마도 그것은 조약돌 더미이거나 떠다니던 나무 조각일 거라고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꽃병이었다.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산산이 부서져서 조각이 100개도 넘는 듯 했다. 이 산산이 부서졌는데 모기의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을 것 같아. 그치? 모기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바보 한번 해볼까? 시작. 바보. 그렇게 쓰라린 심정으로 자기를 책망했다. 바보.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무사하길 바라다니. 그러나 두 번째 꽃병은 모래벌에 떨어진 덕분에 약간 충격이 덜했다. 첫 번째 꽃병보다는 조각이 좀 더 컸다. 가장 큰 사슴파리가 손바닥만 했다. 모기는 그걸 집어들고는 물에 넣고 휘저어 모래를 씻어냈다. 사슴파리 한쪽에 얕은 고랑이 길게 나 있었다. 참외 모양 꽃병이라는 증거였다. 모란 꽃 무늬를 새겨 넣은 꽃병 조각이었는데 이랑을 따라 모란 줄기와 잎사귀가 뙤아리를 틀고 있었다. 유약 또한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도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채 여전히 맑고 깨끗한 빛이
낯을 띠고 있었다. 그림 한번 볼까? 모기가 주저앉아가지고 사근파리를 그치? 닦고 이러고 있지? 네, 98쪽 시작. 사근파리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모기 손바닥을 찔렀다. 그 아픔이 지난 일을 떠올려 주었다. 줄포에서 처음 가마니에 넣어 구웠다가 망친 꽃병의 사근파리를 멀리 집어던졌던 일이 까마득히 먼 옛날 일처럼 여겨졌다. 모기는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다. 바로 서서 어깨를 넓게 폈다. 지금껏 손에 쥐고 있던 꽃병의 사근파리를 조심스레 평평한 돌 위에 내려놓았다. 허리춤 자루에서 진흙 거북을 꺼내 손으로 꽉 쥐어서는 도로 진흙공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손바닥에다 공을 굴려 기다란 뱀 형상을 만들었다. 사근파리를 집어들고 날카로운 테두리를 감싸도록 진흙뱀을 빙 두르고는 서로 단단히 물리도록 쥐어 눌렀다. 모기는 허리춤 자루에서 사근파리가 긁힐 수도 있는 부싯돌을 꺼냈다. 그런 다음 진흙패를 두른 사근파리만 자루에 남긴 채 부싯돌을 겉옷 한쪽 구석에 묶어 매달았다. 둥근 바위에 닿지 않게 자루를 한 손으로 잘 받쳐들고 오솔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모기는 결심한 대로 신속히 움직였다. 머뭇댄다는 건 미심쩍어 한다는 걸 뜻했다. 모기는 마음을 굳힌 터였다. 송도까지 가서 왕실 감독관에게 이 사근파리 한 조각을 보여줄 작정이었던 것이다. 와,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는 모기처럼 이렇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도둑들이 두 개 다 던졌을 때 아마 절망했을 거야. 근데 죽을 만큼 또 거기서 뛰어내릴 만큼 죽을 용기도 없었을 테고 그냥 계속 울었을 것 같아. 근데 모기는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깨진 사근파리 한 조각이라도 아주 소중하게, 그치? 이렇게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 너무너무. 선생님은 이거 너네들하고 읽기 전에 처음 책을 받았을 때 다 읽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그렇게 눈물이 났었어. 그 다음 12장 102쪽 한번 해볼까요? 좀 소리 좀 내주세요. 왕자님들. 여기 지금 왕자님들이 2, 4, 5, 6, 7, 8명이나 있는데 공주님 한 사람만 지금 읽고 있어. 여기 옆에 하윤이만 읽고 있어. 이 방에 앉은 친구들이라도 좀 크게 좀 읽어봐. 선생님 힘 좀 나게 같이. 시작. 그 뒤에 며칠은 줄곧 흐릿한 느낌 속에서 지나갔다. 모기는 걷고 또 걸었다. 햇살이 내리질 때도 걸었다. 비가 쏟아질 때도 걸었다. 해 뜰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걸었으며 걸으면서 조롱광물을 마셨다. 어두울 때 마을 가까이 있게 되면 남의 집 처마에 기대어 잠을 잤고 사람들이 먹으라고 주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먹었다. 근처에 마을이 없을 땐 우묵한 도랑이나 숲속 나무 아래에서 잤다. 이틀에 한 끼는 먹는 듯했다. 식욕은 없었지만 뭐라도 먹지 않고선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았던 것이다. 딱 한 번 걸음을 멈추었다. 나지막한 산들이 빙 둘러선 채 우묵하게 골짜기를 이룬 곳으로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골짜기를 가로질러 멀찍이 떨어진 언덕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금 눈에 비춰지는 것보다 훨씬 멋진 풍경일 게 틀림없다고 모기는 생각했다. 너무 지쳐서 안개에 덮인 듯 흐릿해진 눈과 마음에 풍경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나 구경다운 구경을 할 수 있을 듯했다. 사흘 꼬박 북쪽을 향해 골짜기를 따라 걸었다. 마침내 송도가 나타났다. 송도는 부여하고 비슷했지만 모든 게 더 많았다. 사람이 더 많고 건물도 더 많고 길도 훨씬 혼잡했다. 궁궐은 도시 한복판에 다른 건물들보다 높이 솟아 있었다.
모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발을 옮길 때마다 궁궐이 다 가까이 다가왔다. 한 번은 갓난아기를 업은 여인이 서 있는 걸 피하느라 발을 끌며 옆으로 비껴섰다. 갓난아기는 무엇이 마뜩차는지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가 모기의 마음 자락을 잡아당겼다. 아기 어머니가 박자에 맞춰 아기 엉덩이를 토닥이며 또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달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잠깐 동안 모기는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자기도 바로 이곳 속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여기서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아마도 어머니 역시 자기가 울 때 저 여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달래줬을 것이다. 아마도 이곳 어느 절에는 모기 부모에 대해 아는 스님이 있을 것이며 그 스님은 모기를 줄포로 보낸 일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모기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돌려 거리를 바라보았다. 거리의 소음이 귓속으로 심지어 온몸 속으로 거칠게 밀려들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허둥대고 있었다. 백사조 시작. 송도를 에워싸고 있는 산에는 틀림없이 절이 수십 개쯤 될 것이다. 만일 그 스님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제는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 어쩌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터였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측을 이어가는 건 쓸데없는 짓이었다. 모기는 다시 자기 임무 쪽으로 생각을 되돌렸다. 모기는 쉬지 않고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다가 오후 늦게서야 궁궐의 중앙문을 발견했다. 포졸 2명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모기가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왕실 감독관 나리와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모기는 한껏 기품 있게 허리를 굽혀 절했다. 문지기는 모기를 한번 바라본 다음 서로 쳐다보았다. 모기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챌 수 있었다. 이 깡마른 허세배 같은 아이가 왕실과 무슨 약속이 있다고 나서는 거야? 모기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지금 자기가 침착하다는 사실 또한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모기는 다름 아닌 왕실 감독관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모기는 그곳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담대하고 당당해야 돼. 어떤 일에서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깜부지 못해. 근데 막 이러면은 쭈삣쭈삣하고 막 이러면은 왕실 감독관 만나게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이런 하찮은 게 무슨 감독관을 만나려고 해? 이럴 때는 마음에 딱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줄 시작. 모기의 태도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챈 듯 포졸 하나가 문 안쪽으로 사라졌다. 포졸이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나머지 포졸 하나가 조바심을 치며 문 앞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모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궁궐 문을 노려보며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마침내 포졸이 돌아왔고 또 다른 사내 하나가 뒤따라왔다. 사내는 왕실 감독관 김씨는 아니었지만 김씨와 비슷한 관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모자는 김씨와 다른 것이 김씨보다 품계가 낮은 관리가 쓰는 모자인 듯했다. 관리도 미심쩍어하는 얼굴로 모기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 정중하면서도 의심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다. 모기가 절하며 말했다. 저는 같이 한번 해볼까? 모기처럼 시작. 저는 왕실 감독관과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줄포에서 도공 민씨를 대신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관리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106조. 좋아. 그런데 도자기는 어디 있는가? 내가 감독관 김씨에게 전달하지. 며칠 안에 그분 대답을 듣게 해주마. 모기는 잠깐 머뭇거린 뒤에 입을 열었다. 어르신을 언짢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져온 걸 왕실 감독관이 아닌 다른 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슬며시 일어나는 걸 억누르느라 모기는 몰래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때는 없었던 것이다. 관리는 성난 표정이었다. 감독관은 아주 바쁜 분이야. 그분께서 편하실 때 작품을 보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괜히 신경 쓰게 해드려서 되겠나? 그렇다면 그분이 편해지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모기는 관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감독관께서는 도공 민씨의 작품을 당신께 직접 가져오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관리는 모기가 하는 얘기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퉁명스레 대꾸하면서 덧붙여 물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분을 뵈려면 보여드릴 작품이 있어야 한다. 어디 있는가? 작품이 어디 있는지도 감독관 날이 아닌 분께는 밝힐 수 없습니다. 관리는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리더니 마침내 결정을 내린 듯했다. 포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문이 활짝 열렸고 모기는 궁궐 앞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문 안쪽엔 또 다른 작은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기와집들이 성벽을 따라 늘어섰는데 훤히 트인 널찍한 앞마당 건너편으로 가장 웅장한 집이 보였다. 궁궐 본체였다. 모기는 목을 길게 빼고 눈을 둥그렇게 뜬 채 춤추듯이 신나게 걸었다. 이처럼 으리으리한 건물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무엇보다도 궁궐 지붕에 청자 기와를 올렸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다. 모기는 걸음을 멈추었다. 이런 기와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다. 모기가 태어나기 전에 줄포의 도공들은 108조 시작 바로 궁궐의 기와를 만드는 막대한 사업에 참여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기쁘고 좋은 하루. 내일 봐. 일찍 들어오세요.